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가장 작은 세계와 가장 큰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우주를 알아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 얘기의 시작을 그 우주를 왜 알아보려고 하는가 이런 게 더 궁금한 인간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897년에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 이 고갱 자신의 주장으로는 이제 자신 인생의 최대 걸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대작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뭔가 이 제목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얼뜻 봐서는 그림의 이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고갱이 이 제목을 그림에다 써 넣어 놨습니다. 잘 살펴보면 제목이 보이죠? 예,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 그냥 봐서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불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정도 불어는 다 아시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그다음에 Where are we going?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인간이 이 호기심의 동물이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걸 주변의 걸 궁금해하는데, 그런 궁금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궁금증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지를 물어보고 결국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탄생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길,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 이런 근원적인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구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 철학, 뭐 종교 이런 데서 다루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데 대한 대답을 이제 진지하게 이 과학이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런 궁금증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옛날에는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의 피조물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더 인간도 기본적으로 이 생명체 중에 하나고, 다시 그 생명체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왜 우리 우주의 기원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그림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걸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근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인간이라는 그, 그 생명체가 우리 어쨌든 우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인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큰 우주라는 걸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과목은 인간을 탐구하는 과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양극단으로 가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수업에 걸쳐서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작은 세계를 탐구를 했죠. 그래서 이 세포, 분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는 다시 뭐 쿼크와 렙톤 이런 세계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그런 그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인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제 큰 세계인 우주를 이루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세계로 나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그 지구는 이제 태양에 종속된 행성이고 태양은 우리 은하 에 속해 있는 그냥 수많은 별 중에 이제 하나이고 근데 우리 우주로 나가보면 또 그런 은하가 또 무수히 많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게 현재 보이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세계로 이제 현재 이 그 상당한 이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 우주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이 알아낸 놀라운 그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거대한 세계인 그 우주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작은 세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원자 그 다음에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그 이 표준 모형이 기술하는 커크와 렙톤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데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작은 세계의 이 그 지식이 저 큰 세계인 우주를 이해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주의 모습부터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 기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뭐 상태, 뭐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뭐 최근에 뭐 와서 이 생긴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걸 궁금해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그 거기에 대한 답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뭘 물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 그림은 그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뭐 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뭐 다양한 이제 또 뭐 세상이 펼쳐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이 코끼리들이 이제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끼리는 다시 거북 등에 올라가 있고 다시 그 거북은 이렇게 또아리를 든 뱀 위에 올라가 있으며 다시 그 뱀은 이렇게 그 자기 꼬리를 자기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저 그림을 보고서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뭐 땅이 있고 사람 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알겠는데 왜 그 세상을 코끼리들이 받치고 있어야 되고 밑에 거북이 등장하고 뱀이 등장할까? 이런 게 이제 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런 그림이 나온 거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는 물리학자다 보니까 저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왜 인도 사람들이 저런 세상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가를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고대 인도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제일 큰 호기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안에 이 답이,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그 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 물리학자다운 아마 인도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이렇게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라는 게 땅이죠. 다 모든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왜 땅은 떨어지지 않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죠. 왜 땅이 안 떨어지는가? 네, 코끼리가 받치고 있어서 라는 답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코끼리는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코끼리는 왜 안 떨어지냐?
예, 거북이 받쳐줘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럼 거북은 왜 안 떨어지는데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북도 뭔가를 받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얘기가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 거북이를 받쳐주는 동시에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곰곰 생각해 보면 저 뱀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형상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아,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걸 궁금했겠구나라는 걸 이제 유추해낸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취지로 그림을 하나 더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물이 있는데 아마 바다를 그린 거겠죠. 그리고 저 바다 먼 끝에 뭔가 이렇게 이 또 세상의 경계 같은 게 있고 지하 세계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H1, H2, H3. 자, 그리고 맨 바깥에 H0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바깥에 맨 바깥에 이 동그란 하늘 밖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물결 치듯이 해놓은 걸 봐서 이것도 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저 하늘,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 바깥에 또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해낸 답은 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림이 보여주는 건 그 답은 바로 세상은 물에서 생겼다 라고 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결국 그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바도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물에 일어나는 그 화학 반응에 근거를 하고 있고 결국 생명체 자체가 물에서 생겨났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자체가 뭐 물에서 생겨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던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그 우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부터 무엇을 물어볼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우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우주에 대한 이해도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식, 그 지식이 뭐 꼭 과학 지식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러니까 지식의 총체에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면서 점점 더 그러니까 세상 자체, 그러니까 우주 자체라는 게 폭이 넓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대에 와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이 물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천체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걸로 해서 그게 세상을 다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체 운동을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 천체 운동을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는 기록으로 보건대 그 수메르 문명,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수메르 문명에서 벌써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거의 한 5,000년 전부터 했단 얘기죠. 근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 이미 이 별하고 해와 달이, 그러니까 별은 일정하게 박혀서 똑같이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해와 달은 별하고는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해와 달 외에도 이 5개의 행성이 더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별 사이를 움직여 다닌다라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게 하늘에서 뭔가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관측을 했는데, 이 관측을 해보면 그 움직임이 이제 뭐 일정한 그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이제 모형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동설, 뭐 지동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이 지구 중심 모형이냐, 이제 태양 중심 모형이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원 후 1세기 정도 되면 이런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모형의 이 거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제 모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프톨레마이오스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수메르부터 바빌로니아 거쳐서 온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문명이 피어오르던 그 그리스 지역, 그다음 그쪽에서 했던 그 천문학 등등이 합쳐지면서,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제 대수학가,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저 행성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었고, 그리스에서는 그 기하학적 전통이 있어서 그걸 기하학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던 그런 전통이 만나서 이렇게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제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수성, 금성, 태양이 도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성하고 금성은 태양하고 이렇게 일직선에 나란히 서서 돌아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도 보면 이 태양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냥 이렇게 원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이 원궤도를 따라서 다시 원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주전원이라는 원이 있고 그 원 위를 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복잡한 장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복잡한 장치는 그 행성의 운동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순행과 역행을 반복한다.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려면 이런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포톨레미의 모형이라는 것이 그 행성의 운동을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 1500년이나 가죠. 거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근대에 와서 이제 태양 중심 모형이 이제 나오면서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주장이 되다가, 그러니까 저것도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이 티코 브라헤가 거의 한 20년 동안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다 관측을 기록을 이제 해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 세 가지 법칙을 찾아내죠. 그 법칙에 따르면 이런 행성들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고, 이게 사실은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여기 멀 때는 천천히 돌고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돈다,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이 주기의 제곱이 이제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이제 찾아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뉴턴하고 나와서 이 행성의 운동을 이제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이 성공에 말미암아서 이 물리학과 이제 근대과학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우주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새로 태어난 이제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하늘 천체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냈던 겁니다. 저렇게 근대의 우주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또 한 400년이 이제 흘렀죠. 그러면 400년, 한 300년 정도 흘렀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300여 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은 또 그때보다 또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관측 능력이 훨씬 이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 관측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알게 된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을 그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거냐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현재 우주의 모습을 가장 한 그림에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한 장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수업을 통해서 결국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잘 살펴보는 걸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우주에 대한 이유는 대략 한 20세기에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시작을 이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것을 우주에 적용한 거를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관측과 관련해서는 1929년에 허블이 이제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우주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럼 과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현재 우주는 이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게 모두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엮여서 같이 이제 그 변해가는 걸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이고, 그걸 이해하는 데는 이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양자역학의 원리가 작동해서 그것이 우리 우주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이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저 소리가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에 대한 이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가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시공간의 동력학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지난 수업에서 배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건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게 뉴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뉴턴은 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뉴턴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물질과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이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절대 시공간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그 절대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별한 시점도 없고 지점도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비춰서 보건대 이 특별한 속도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대칭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대칭성이 바로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시공간의 생각이 이제 측정되는 시간과 거리는 모든 관찰자에게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이고 크기에 제한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제 시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동력학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이 19세기에 우리가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시공간에 대한, 적어도 시공간의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공간이 되려면 결국 특수상대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이제 특수상대성에서는 뭐 앞에 그 특별한 시점과 지점이 없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보니까 이 빛의 속력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속력이 있고 이것이 이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더라라는 거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과 거리 같은 것이 이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특히 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나왔던 거죠. 그 특수상대성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또 이 중력, 그러니까 뉴턴 중력이 특수상대성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특수상대성에서 맞게 고쳐보려다가 보니까 아예 이 시공간 자체에 큰 변혁이 오죠. 그래서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이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 시공간의 휘어짐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시공간이 왜 휘어지나라는 건 물질이 존재해서 그 주변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루는 이 방정식이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이 왼쪽에는 이 시공간의 휘어짐과 관계된 이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시공간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양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주변에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거죠. 이 그림만 보면 공간만 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공간이 휘어지는 것보다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또 그 물질이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해가면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통해서 시공간의 동력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질 동력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쫓아가 봤었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잘게 나눠가 보면 모두 다 세포라는 기본 생명체 단위로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수많은 분자들의 화학 반응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분자들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이렇게 쭉 해서 현재는 그 핵을 구성하는 만드는 쿼크와 그 주변을 도는 전자를 포함한 이제 렙톤,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현재 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물질을 잘게 쪼개 나가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어떤 입자들이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소립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뭐 이런 거 동력학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그거 어느 이 지점에 가면 특히 이제 이 원자 영역부터 해서는 이 거시세계에 있던 그 동력학,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성립하지 않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었죠.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려면 뭐 파동 입자 이중성, 그다음에 중첩, 얽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파동 입자 이중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얘기했던 그 큰 세계, 우주를 이해하는데 그 작은 세계, 이런 소립자의 세계가 왜 중요한가가 바로 저 양자역학의 원리, 특히 불확정성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뒤에서 좀 역할을 하니까 이걸 이제 잘 알아야겠는데, 그래서 이 입자 파동 이중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이 원자가 왜 안정성을 갖는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고전적인 그 뉴턴 역학과 맥스웰 전자기하학으로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도입했고,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 불확정성 관계가 성립해서 이렇게 전자가 핵으로 이렇게 좁은 영역으로 갇혀가면 그 불확정성 관계에 의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서, 그래서 결국 타협점을 찾아서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죠. 그 입자에는 보손과 페르미온이 있고, 페르미온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 뭐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이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궁극적인 대답, 그러니까 그 동력학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이 현재의 대답이 바로 이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어떤 소립자들이 등장하는가를 다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현재 이제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이제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이제 해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인데 그 상호작용이 이제 게이지 상호작용이라는 거여서 이 게이지 입자를 이제 교환해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는 이 세 그 막갈 또는 세 가족의 쿼크와 렙톤, 지금 보면 이렇게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쿼크와 렙톤은 스핀이 2분의 1이고 다 물질과 반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호작용에는 이제 강약 전자기 상호작용이 있고, 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이 게이지 보손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게이지 보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쿼크나 이런 그 게이지 보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이라는 이제 이 입자도 있다,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이런 그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성이,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과 양자역학의 원리를 다 반영을 한 이론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장론이다라는 거였는데, 이 양자장론에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에 의해서 이 모든 입자는 질량과 스핀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그다음에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서로 이 전환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들어와서 이 결국 이 불확정성 원리가 들어오는 거는 이 우주의 팽창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가 굉장히 크지만 이게 옛날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우주가 그러니까 작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작은 안에 이제 작은 영역 안에 많은 물질이 들어 있으면 결국 그 작은 세계에서 작동하던 그 양자역학의 이제 원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개개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현재는 작았어도 옛날 과거에는 굉장히 컸을 거고, 그러면 특수상대성에 따르면 그 큰 에너지가 결국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소립자들이 다 옛날 우주에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주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 우주의 동력학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그 동력학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옛날에 팽창 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굉장히 그 작은 우주였을 때, 그리고 에너지와 밀도가 굉장히 컸을 때 우주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소립자의 세계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팽창과 이 양자역학 그 원리가 만나서 그러니까 현재 우주를 이해하는데, 이 작은 세계, 그러니까 큰 세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 물질과 시공간의 동력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고, 지금 간단하게 시공간의 동력학, 이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질의 동력학은 이 표준 모형이라는 걸 통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측을 얼마나 잘했고,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에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 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라는 것도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오행성, 뭐 음양 오행 이거 빼고 이제 밤하늘에 천구에 별이 박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우리 은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내고, 이 은하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작은
별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 20세기 초에 넘어오면 이 우리 은하 말고 이 바깥에 우리 은하하고 똑같이 생긴 이제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이 우주가 확장돼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망원경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갈릴레이가 처음 썼던 망원경이고, 이 망원경은 이 허블이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다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우주가 저 은하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던 그 망원경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허블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깊은 우주 영역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이 밝은 점들이 이게 별을 찍은 게 아니라 요 하나하나가 다 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막 별들이 막 펼쳐져 있는 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현재는 이 별이라는 것이 은하에 많이 모여 있고, 다시 그 은하들이 우리 우주 공간에 저런 식으로 쫙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은하의 바다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주의 모습, 바로 은하의 바다다라는 걸 깨닫기까지 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게, 이렇게 보면 우리 우주에 아니면 또는 가까이 있는 이제 별에 또는 더 가까이 있는 태양에 그러니까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관측만 해가지고 저 태양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 아니면 은하까지의 거리, 이런 걸 알아내야만 우리가 3차원 지도를 그려서 우리 우주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습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거리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대해서 이 케플러의 법칙과 그 다음에 뉴턴의 이 운동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행성의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때조차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의 크기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구에서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태양까지의 거리는 이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를 이 금성의 시차를 측정해서, 근데 이 시차 측정이 쉽지가 않은데 이 기발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이 금성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걸 바탕으로 태양까지의 거리를 쟀던 거죠. 근데 요게 된 게 겨우 18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건 더 힘들었는데,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으면 19세기에 와서나 겨우 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별까지 거리를 재는 방법이 이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 가까이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 이 별 방향에 대해서 좌우로 이쪽 방향에 있을 때하고 이쪽 방향에 있을 때 가까운 별이면 이 멀리 있는 별 배경에 대해서 이 별의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있을 때는 이 노란 별의 위치가 여기 와 있다가, 자, 이쪽에 가서 보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나 위치가 이 뒤에 배경에 있는 별에 대해서 달라졌나를 측정하면 요 각도를 알 수 있고, 그 각도를 알면 이 지구의 공전궤도 크기를 아니까 요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주시차 방법이죠. 근데 저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저 각이 너무나 작아서 19세기나 돼서야 겨우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이게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연주 시차가 각도로 1초가 안 됩니다. 1초, 각도 1초라고 하는 건 1도의 3600분의 1인데, 그래서 저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저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많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천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별의 밝기하고 태양의 밝기 비교해 보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별이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태양이구나, 뭐 이런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별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이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그 별이 너무 가까운 데 거밖에 몰라서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별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결국 이 우주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내는데 큰 돌파구가 됐던 게 그 20세기로 넘어와서 먼 데까지,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의 먼 곳뿐만이 아니라 저 우리 은하를 넘어서서 아예 밖에 있는 은하까지 이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건데,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변광성이라는 말이 이 밝기가 변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페이드 변광성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밝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졌을 때 밝아졌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주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 계신 이 헨리에타 리딧이라는 이 여성 천문학자가 저의 세페이드 변광성, 특히 이 마젤란 그 성운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은하에 딸린 조그만한 이제 이 은하, 작은 은하 덩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요 밝기하고, 그러니까 주기하고 밝기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찾아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기는 측정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 절대 밝기는 측정이 원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밝기라고 하는 것이 멀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멀어지니까, 예를 들어 어떤 별이 하나 어두우면 저게 원래 어두운 건지 멀리 있어서 어두운 건지를 그 거리를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내가 이 주기를 재면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거리를 재면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 워낙 밝은 별이어서 굉장히 먼 데 있는 데까지 거리를 이제 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20세기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정말 그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이 헤니에타 리딧이라는 분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있었기 때문에 후속 발견을 통해서 우리 우주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대략 한 이제 지름으로 한 10만 광년, 빛으로 10만 년 가는 거리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알아내고, 이 태양계가 우리 우주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데 있다.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 후에 여기는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아까 보여줬던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뭘 알아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렸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구름덩어리처럼 보이니까 성운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망원경이 나오면서 이 망원경으로 이 성운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구름이 아니라 사실은 별들의 집단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별의 집단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거리를 그때까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저 별의 집단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1920년대에 이제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허블이 이 망원경으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열심히 이제 다 뒤져서 이 중에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변광성의 주기를 재서 그다음에 거리를 알아낸 거죠. 그렇게 알아봤더니 저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가 굉장히 현재 값은 이제 250만 광년인데, 뭐 그때 처음 측정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은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것들이 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들이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별의 바다가 아니라 저런 은하들이 이제 공간에 흩어져 있는 거라는 걸 알아낸 거죠.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쯤 있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은하 정도 되는 은하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또 뭐 수천억 개 이렇게 정도 이제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외부 은하를 알아낸 거를 넘어서서 또
또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은하들이 이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알아낸 겁니다. 근데 그 멀어지는 건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렇게 그 물체가 움직이면서 빛을 내면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색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별빛에서 나오는 이런 그 흡수 스펙트럼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이 적색 이동이 얼마나 일어났나를 알 수 있고, 그 이 적색 이동의 크기를 재면 이 은하가 이제 멀어지는 속력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때 당시의 이해였고, 지금의 이해는 실제는 이게 이 적색 이동이 일어나는 게 저 은하가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건 맞는데, 그 멀어지는 이유는 그 우리하고 은하 사이에 공간이 팽창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공간이 팽창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이동이 나는 거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이 은하가 움직여서 나는 거다 해도 답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허블이 이런 걸 그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멀어지는 속력을 다 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이쪽이 보면 이제 그 멀어지는 속력,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멀어지나, 그 이쪽은 거리입니다. 근데 멀어지는 속력이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멀수록 더 빨리 멀어져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그 우리 우주의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허블의 발견,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허블의 법칙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 관계를 성립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자, 그 거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재기가 힘들죠. 근데 이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재는 거니까, 이게 이 분광학 해가지고 이제 이 흡수선이 얼마나 움직였나 재는데, 이거를 재면 은하들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다시 이 은하들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발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우주가 일단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현재 모습이 대충 어떻게 생겼고 옛날에는 어땠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현재의 우주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이 세 가지 종류의 관측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측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건데, 이건 앞에서 지금 이 에드윈 허블이 그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찾아내서 가까운 데 있는 은하들이 이제 그 속력이 이제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초창기의 결과인데, 그 한참 후에, 그러니까 이 19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저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더 멀리까지 거리를 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신성은 뭐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훨씬 더 밝은 이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도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신성 1A형은 이렇게 이제 오래 사는 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별인데,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짧으냐면 뭐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길어야 몇 달 요 정도 이렇게 별이 빛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다 그리면 그걸 통해서 밝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어서 거리를 재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냈던 거고, 그래서 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와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은하에서 이렇게 초신성 1A형 이 별을 이제
초신성을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이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설명했던 그 이 흡수선의 스펙트럼 이동하는 거를 재서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멀어지는 속력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거에 관계를 하면 이 현재 팽창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을 열심히 1990년대에 했는데, 그래서 그 해본 결과, 나온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측은, 그러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보통의 물질만 들어있다면 이 팽창이 점점 느려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입니다. 근데 이 초신성 일레이형 그걸 가지고 그 관계를 알아봤더니 현재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놀라운 결과였죠.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던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 아까 보통의 물질이 있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팽창이 느려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팽창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우리 우주에 보통의 물질이 아닌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상한 물질을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암흑 에너지가 뭘까라는 그 정체를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있어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가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주의 모습을 이제 알아보는데 중요한 단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은하들이 우리 우주가 은하의 바다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를 알아내는 건데 이게 그 알려면 결국 우리가 관측을 이렇게 하면서 망원경으로 사진 찍으면 거리를 재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차원 지도로 그려내려면 저 은하들의 거리를 다 재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역시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이 은하들의 거리를 이제 많이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 SDSS라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망원경을 써서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적색 이동, 이 은하들의 적색 이동을 이제 재는 거죠. 그걸 재면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은하 목록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00만 개 정도의 이 은하들의 이제 거리를 알아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3차원 지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차원의 하늘에 보이는 이 은하들인데 왜 이걸로 거리를 다 알아내면 이렇게 3차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림에 지금 여기에만도 그러니까 그 수만 개의 그 은하 지도인데 여기 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이 별이 이제 1000억 개씩 있는 은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주에 은하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저 은하의 분포로부터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나 은하가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 특별한 데가 없고 다 똑같다 어디나. 그래서 이걸 이제 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느 방향을 봐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등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좀 크게 봤을 때고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까맣게 나온 데는 이제 은하가 별로 없는 데고 이렇게 하얀 데는 은하가 좀 많은 데고 그러니까 크게 넓게 보면 어디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작게 보면은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리 척도에서는 이제 다양한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에 물질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하려 그런다. 예를 들어 인간이 존재하려면 지구라는 행성이 있어야 되고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려면 태양이라는 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공간, 텅 빈 공간에 비해서 물질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우주는 물질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어디는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어디는 아예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도 그 우리 우주가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우리 이 우주가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졌고 그 별이나 은하에서 이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야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 대한 이 모습, 이제 크게 봐서 균일 등방하고 어디나 다 똑같고 이제 작은 구조들이 이제 작은 스케일에선 근데 여기서 작은 스케일이라 그래도 그 은하보다는 훨씬 큰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봤다. 그 다음에 은하보다 작은 스케일에서도 역시 많은 구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뭐냐면 이 하늘을 보면 이 마이크로파가 하늘에서 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파의 이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면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태가 이게 어떤 형태냐면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뜨거운 그 물체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용암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뜨거운 물체에서 여기도 나오는 그 전자기파, 여기 보면 이제 이 적외선에서부터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올 거예요. 그려보면 형태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늘 어디에서나 이런 이제 이런 안테나로 처음에 이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분이 이걸 찾아냈는데 하늘 어느 방향을 봐도 다 똑같이 이런 이 스펙트럼을 가진 이 마이크로파가 오더라고. 이 영역이 마이크로파라는 거는 뭐냐면 저 온도가 그러니까 이 2.73 켈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우주는 저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현재 온도가 2.73 켈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열복사 스펙트럼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옆에 뜨거운 물체가 있으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면 쉬워요. 근데 저 뜨거운 물체에서 저 형태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는 온도가 제법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36.5도인데 여기 켈빈으로 얘기하면 이건 절대 온도죠. 그러면 한 300켈빈 정도 됩니다. 300켈빈 정도 되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런 형태로 나옵니다. 더 뜨거우면 뭐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3켈빈 이러면 극저온이죠. 이게 영하 270도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이 원자들이 다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바닥 상태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자들에 의해서 이게 막 전자들이 이렇게 서로 그 열평형을 이루고 막 부딪혀 줘야 저런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질, 그러니까 내선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저거를 설명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허블이 우리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저렇게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열복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건 이 우리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팽창을 했다 하면은 이 열복사가 어떻게 되냐면 식습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3켈빈이긴 하지만 이건 식어서 그런 거고, 그럼 옛날에는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가면 점점 더 우리 우주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높을 때는 충분히 높으면 저 열복사가 나오기가 쉽고 그렇게 나온 열복사가 그냥 팽창하면서 식어서 남은 거다라고 하면 저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빅뱅 우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왜 빅뱅이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팽창을 하면 그럼 옛날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현재 크기의 우주가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의 점에 가까운 정도로 작은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밀도도 무한대고 온도도 무한대인 그런 우주에서 시작했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한대라는 거는 물리학에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뭔가 큰 이상한 데서 출발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이 빅뱅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사실 그 이론을 반대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무한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그 이론 이상한 이론이다라는 약간 조롱조로해서 빅뱅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면서 정식 이름으로 이제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굉장히 작은 뜨겁고 밀도가 무지하게 높은 우주에서 팽창을 해서 현재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팽창을 했다라는 건 아까 이 우리 우주의 팽창 그 관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우주가 뜨거운 우주가 식어서 차가운 우주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인 거죠. 근데 저 우주 배경 복사도 아까 앞에서 본 이 은하의 분포하고 맞춰보면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어느 방향에나 다 똑같으면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은하 결국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면 그 물질이 많은 데서 나온 복사하고 물질이 적은 데서 나온 복사가 온도가 달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맞으려면 그 우주 배경 복사도 잘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온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그 물질의 분포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온도 차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게 관측이 돼야 물질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하고 서로 이 정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재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온도 차이가 진짜로 존재하느냐 이걸 하려면 정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끝에 이것도 결국 1990년대 와서 정말로 그런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밀하게 재야 되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10만 분의 1도 이상으로 정밀하게 재야만 그게 보이더라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1990년대 저 측정에 성공한 이후에 한번 성공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실험 장치를 이렇게 위성에다 올려서 2000년대 이제 WMAP이라는 위성을 올렸고 그 후에 2000년대 후반기에 이 플랑크라는 또 맵을 올려서 점점 이 정밀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해내고 그 우주 배경 복사에 이걸 이제 온도 비등반성이라고 부르는데 저 비등반성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우주가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고 그게 어떻게 팽창하면서 바뀌어왔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해를 하게 되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우주론이 이제 정밀과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시작한 게 1917년이라 그랬는데 거의 이 80년 뭐 이렇게 되도록 70년, 80년 될 때까지도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정밀과학은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인데 저 90년대 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정밀 측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양을 정확하게 맞추기 시작하는 이 진정한 과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우주의 모습이 대충 어떻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를 이제 이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걸 정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우주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우주 방정식을 통해서 내 모습까지 설명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모형이라는 걸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주의 모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처럼 이제 하는 얘기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론 물리학을 합니다만 이 교수가 아니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론 물리학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이제 생물학을 하고 또 한 친구는 경제학을 하는데 이 세 친구가 모여서 이제 우리 은퇴하면 뭐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젖소 농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젖소 농장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각자 연구해 보자. 그래서 한 달 후에 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모여서 이제 뭘 연구해 왔나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생물학을 한 친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젖소에게 이 그러니까 최적의 사료를 먹여서 이 가장 많은 이제 우유를 이제 뽑아낼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한 친구가 그 자기는 그 생산된 우유를 어떻게 하면 이 유통 마진을 줄여서 이 최대 이득을 얻을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있던 그 이론 물리학자가 뭐 좀 시덥지 않다는 두 사람의 연구가 시덥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나는 젖소의 모든 것을 다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두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그래서 뭐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옆에 이제 칠판에 딱 가더니 이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더랍니다.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이 진공 상태에 있는 구형 함수를 가정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 물리학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소는 이렇게 이 뿔 달리고 머리 달리고 네 발 달린 소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 다듬어서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저 동그란 소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도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이해할 건가를 이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사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가 보는 사람은 구조 처음에 구로해보고 구로했더니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족하구나. 그럼 이제 더 정확한 모형으로 가야죠. 그럼 이제 원기둥 생각하는 겁니다. 구에서 원기둥 가면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자, 똑같은 거를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 우주의 모습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보면 우리 우주의 모습과 제일 비슷한 게 뭘까를 찾아보면 그게 지구였어요. 그럼 지구 어떻게 생겼죠? 보면 내가 크게 보면 공처럼 생겼어요. 3차원 공. 근데 우리는 또 그 공의 구면에만 살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공이 완벽한 매끈한 공은 아니죠.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산이 있고 바다 있고. 근데 이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 표면 구조가 있다라는 거가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지구가 완벽한 구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든 곳이 물로 덮여 있겠죠. 바다로. 그럼 육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육지 동물은 생겨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저 표면 구조가 왜 만들어지는가 지구에 이거 설명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태양이라는 그 별에 종속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알아낸 우리 우주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우주는 큰 거리 척도에서 보면 균일 등방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작은 거리 척도에서 보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바로 똑같이 별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 구조가 왜 생기나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지구하고 굉장히 설명이 비슷하죠. 자전하는 대신 팽창하는 거 빼면 그러면 저 지구의 모습이 딱 그렇게 생겼으니까 저 지구가 팽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우주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주가 이 3차원 공간인데 3차원 공간을 다 못 그리니까 2차원 구면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구면에만 살고 있으면 구면은 어디나 다 똑같죠. 균일 등방해요. 그죠? 저 구면에 이제 어떤 이유로 구조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자전하는 대신에 이건 팽창을 하죠. 이렇게 팽창을 하면 이렇게 여기 그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가는데 이게 팽창하면 왜 적색 이동이 생기나? 그 다음에 이 은하들 사이에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 근데 그 멀어지는 정도가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진다. 이런 거를 이 모형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지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질문이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아니면 지구는 왜 구 형태로 생겼지? 그 다음에 지구는 왜 자전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표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도 이런 모형을 가지고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이 왜 우주가 균일 등방한가? 그 다음에 우주는 왜 팽창하는가? 그 다음에 저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이 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가? 자,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는 그 운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태양계 정도에 보면 이런 지구형 행성이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 수성이 있는데 지구하고 금성은 크기가 비슷한데 화성, 수성은 작죠. 그럼 크기가 제각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주변에 물질이 얼마나 있었냐 이런 거에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왜 구형태로 생겼냐 이건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저 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물체의 형태라는 게 전자기력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전자기력보다 중력이 더 훨씬 중요해지는 크기가 있어요. 그게 그 크기를 넘어가면 전자기력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구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면 행성이나 뭐나 해서 큰 물체는 다 구형으로 생겼어요. 이제 작은 소행성 같은 거는 아무렇게나 막 생긴 게 있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다 구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우주로 와서 왜 우주가 균일 등방하게 생겼냐 이거 설명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해보면 우주가 왜 균일 등방한지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왜 자전하는가는 대부분의 이렇게 물질이 뭉치면 도는 게 정상이죠. 안 도는 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자전은 굉장히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 우주가 왜 팽창하는가도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처음에 한번 시작할 때 팽창을 하면 그냥 계속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리고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의 속도가 변해가는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같은 것도 지구의 표면 구조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쉬운 질문은 아닌데 이거는 지각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계속 이 지구의 표면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우리 기준으로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보고 느끼긴 쉽지 않지만 이제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각 운동이 일어나느냐? 그럼 멘틀이 대류를 하기 때문이고 멘틀 대류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지구 안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구는 안이 뜨겁고 그래서 살아있는 행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에는 그럼 저 구조가 왜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럼 균일 등방하지 않고 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이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지? 근데 이것도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뒤에 어떤 방법으로 현재 저거를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우주의 물질과 시공 간의 동력학에 도전을 하러 가봅시다. 자, 그래서 현대과학이 우주를 이해하는 틀이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우주에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이 왼쪽에는 이 시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 시공간에 우리가 앞에 세워놨던 그 모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공인데 사실 그 공은 2차원이니까 그걸 3차원으로 머릿속에서 확장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균일 등방한 걸 넣고 그 다음에 구조가 조금 있는 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우리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자 물질이 뭐가 있는가는 우리 우주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열심히 관측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 같은 거는 이 원자들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네,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론에서는 이런 물질을 이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립자 물리학에서 배웠던 그 바리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주론에서는 중력으로 다 일반 상대성 이론 푸는 거니까 중력이 중요하고, 중력은 질량, 에너지, 그러니까 큰 놈이 대장이죠. 그래서 저 원자에서는 질량이 큰 게 핵이고, 결국 그 핵이 바리온이니까 저런 걸 그냥 다 퉁쳐서 이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그 관측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이런 물질들만 가지고는 우리 우주의 현재 모습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암흑 물질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현재 보면 이게 70%, 암흑 물질이 25%, 나머지 우리 같은 바리온이 5%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고, 암흑 에너지가 뭐다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죠. 현재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물질이 바로 이 암흑 에너지다라는 거고, 이 암흑 물질은 아직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건 뒤에 이제 우리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저게 없으면 제대로 구조가, 그러니까 물질이 어디는 많고 적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넣고 이걸 동시에 이제 풀어서 우리 우주가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현재 어떤 모습으로 왔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을 한다. 그리고 팽창하면은 식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우주가 시작할 때 굉장히 밀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일단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지는 못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무한대에 가까운 어떤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일단 빅뱅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팽창을 해서 점점 식고, 현재는 그래서 3켈빈 온도가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물질들이 이제 뭉쳐서 은하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팽창하는 이 뜨거운 우주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온도하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요 시간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한한 시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우주가 빅뱅이라는 거에서 시작하고 나서 우주의 역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전까지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그 관점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게 빅뱅 이론이 이제 처음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20세기 초나 이때까지, 그 후에 한참 1950년대가 올 때까지, 60년대가 될 때까지도 사람들이 저걸 잘 안 받아들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주는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 불변하다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변한다라는 걸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방정식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해가 나와도 그걸 버렸을 정도예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관측 자료가 결국은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 이후로 계속 변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때 기본이 뭐냐 하면 변해왔다. 그러니까 우주가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곳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결국 언젠가 죽을 거고, 지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고, 결국 이런 게 다 궁극적으로는 변해간다.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이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우주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이 하면서 우주가 식는데, 식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게 결국 우주론이 우리 우주의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옆에 이제 이렇게 카툰 하나 집어넣은 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빅뱅이라는 이름을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이 이제 붙여준 이름인데 이분이 프레드 호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B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빅뱅 이론이 좀 터무니없는 이론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이 됐다라는 그 카툰입니다. 자, 결국 그럼 우리 우주의 현재의 모습은 결국 우주가 팽창하면서 변해와서 그 변화의 결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 우주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하고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 그 우리 우주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우리 우주의 그 시작을 이해하려면 그럼 고온의 열평형 상태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높은 온도,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이 결국 그 양자역학의 원리가 결국 저 작은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 초기에 뜨거운 우주에서는 지금 우리를 보이는 이런 원자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다 소립자들로 잘게 부서져서 결국 쿼크와 렙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게이지 보손들이 막 그렇게 이 수프처럼 이렇게 막 뜨거운 상태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식는 거죠.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각각 입자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이 주니까 질량이 큰 것들은 물질, 반물질이 만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질량이 작고 안정된 놈만 남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남느냐? 이 바리온 중에 안정된 거. 그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남고 렙톤 중에 안정된 거, 전자만 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시 이 핵과 전자가 만나서 이 원자가 만들어져서 현재의 모습에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원자니까 원자들은 최소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또 뭉쳐서 이 구조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야만 이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겨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 초기에 이렇게 그 10만 분의 1 정도의 밀도 요동이 존재했다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뭉쳐서 현재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이 계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등을 통해서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다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알아낸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같은 원자 이런 물질만 있으면 저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같은 원자는 이 빛하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없으니까 항상 빛의 속도로 돌아다녀서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압력이 큰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뭉치는 거를 다 없애버려요. 못 뭉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광자라고 부르는 것들의 이 방해 공작으로 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서 충분히 못 만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이 빛하고는 상호작용 안 하면서 이 바리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저걸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이제 표준 우주론이라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표준 모형 플러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여기까지 넣어서 이 우주의 물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대략 우리 같은 원자 5%에 암흑물질 25%, 이제 암흑에너지 70%, 이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람다 CDM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요 람다라고 하는 건 이 암흑 에너지를 이제 나타내는 이 기호고 CDM은
차가운 암흑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축인 모형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재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뜨거웠던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 물질들이 골고루 이제 균일 등방으로 펴져 있고, 이 이제 필요한 만큼의 바리온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균일 등방하고 밀도 요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게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굉장히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 요새, 그러니까 1980년대쯤에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팽창이라는 게 초기 우주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빅뱅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서 우주를 균일 등방하고 이제 이 뜨거운 우주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또 이 10만 분의 1 정도의 밀도 요동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 표준 우주론의 이 급팽창 과정이라는 것도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우리 우주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거리라는 게 워낙 멀죠. 그래서 태양계 끝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은하 오면은 은하 저 끝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0만 년 걸리죠. 그럼 여기는 이제 1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쭉 가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진 거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봐도 우리 우주가 다 똑같이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이렇게 원을 방향을 따라서는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게 균일 등방하다라는 거고, 이 반지름 방향으로 가면서는 모습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따라 우리 우주가 이렇게 쭉 변해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보면 이 근처에는 이제 태양계가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 거리를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 선형으로 그리면 이거 표시를 못할 테니까 가면 갈수록 거리가 확확 이 10의 거듭제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게 주변에 가까운 별들이 있고 우리 은하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이 외부 은하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이제 이 은하들도 과거의 은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처음에 생겼던 은하가 점점 발전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은 은하들로 이 발전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이 까만색 띠가 나오고 여기 빨간 게 나오는데,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처음으로 별이 생긴 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초의 별이 이제 생긴 영역이고, 그게 대략 그 빅뱅이 있은 후에 한 2억 년 정도 때 일입니다. 또 더 지나가면 요 까만 띠가 나오는데, 요 까만 띠는 이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없던 시기,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이전에 또 나온 요 빨간 게 뭐냐면, 요때가 이제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물질로부터 분리된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 후. 근데 이게 전체가 138억 년이니까 138억 년에서 38만 년 빼나 마나죠. 그래서 과거로 얘기하면 거의 138억 년 전인데, 어쨌든 빅뱅 후 38만 년쯤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이 물질로부터, 그러니까 바리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현재 우리에게 오는 그 라인이 되고, 더 가면은 여기는 이제 뜨거운 우주의 플라즈마들이 있던 면이고, 요 바로 끝은 현재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 그러니까 그 점이 바로 빅뱅이 일어난 점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빅뱅에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그 보이는 모습을 다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물질의 기원인데, 심지어 우리 우주를 보면, 그러니까 입자물리 표준 모형에 따르면
표준 모형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굉장히 성질이 비슷해서 거의 동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다면 우리 우주도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같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관측을 해보면 우리 다 물질로 돼 있고 반물질이 없어요. 그럼 왜 물질만 존재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물질과 반물질에 뭔가 이론은 대칭적이지만 살짝 비대칭이 있어서 그 비대칭의 결과로 이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재 표준 모형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단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물질이 없고 물질이 왜 더 많은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다인데 양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현재 이 물질과 반물질 간의 비대칭성이 왜 생기고 있나를 이제 현재 표준 모형으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고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뭐가 암흑 물질이고 뭐가 암흑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게 뭐냐는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실험팀들이 암흑물질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 암흑에너지가 뭔지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럼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재 표준 우주로는 거의 그 빅뱅의 시작을 설명하는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급팽창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뜨거운 우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떤 급팽창 장이라는 이제 양자장이 있어서, 그 장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가속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가속 팽창이 일어나면 우주가 갑자기 쭉쭉쭉 늘어나서 어디나 다 똑같아진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개미의 비유를 해놨는데, 개미의 크기는 안 늘어나는데 풍선이 막 늘어나면 처음에는 풍선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하다가 점점 늘어날수록 평평해지죠. 그래서 이 급팽창에 의해서 우리 우주도 어디나 다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평평해졌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평평해져 버리면 또 안 되죠. 한 10만 분의 1의 밀도 요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 급팽창이 일어나면 이 급팽창에 의해서 이 급팽창 장이 가지고 있던 양자 요동이 있는데, 그 양자 요동이 갑자기 확 굳어지면서 이게 밀도 요동으로 바뀌고, 그 밀도 요동이 정확하게 현재 필요한 밀도 요동의 크기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설명한다 라고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급팽창 가지고 이제 빅뱅 이론의 시작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풀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급팽창은 왜 시작했느냐? 뭐 이제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의 기원까지 가면 결국 이게 시공간의 경계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에는 현재 물리학이 적용될 수 없는 극한 시공간이 될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시작에는 이렇게 빅뱅 같이 이렇게 이 밀도하고 온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이점에서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힌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게 우리 우주에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 블랙홀의 중앙에 가면 그러면 거기도 밀도가 무한대가 될 텐데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그런 극한에 가면 결국 이 시공간의 궁극적인 실체까지를 물어야 되고, 아마 이런 거를 다루려면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합쳐진 그런 원리들을 다 합쳐서 양자 시공간이라는 걸 다뤄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양자 중력 이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자 중력 이론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제시되고 있는 게 이제 뭐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이라든지 촉근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잘 연구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거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정도로 뭔가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아서 여전히 이제 모르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현대 과학이 이제 현재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 물질과 시공 간의 동력학을 통해서 우리 우주의 모습을 반영하고 우주에 있는 물질의 모습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 뜨거운, 그러니까 처음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 급팽창이 이 뜨겁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 빅뱅 우주를 만들었고, 그게 팽창하면서 이제 원자도 만들어지고 뭐 등등 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 별, 뭐 행성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기까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우리는 그 우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시작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당히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 이해가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의 그러니까 인류가 이룩한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그 쿼크에서 빅뱅까지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의 그 시작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많이 다뤘는데 아마 내용이 상당히 이제 벅찼던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목 자체가 교양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학, 그 중에서 특히 물리학이 이제 현재 어떤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이제 가지는데 이 과목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에 그걸 좀 많이 성취를 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